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어느 깊은 산자락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하고 고요한 마을에 성품이 대쪽같이 곱고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운 이선비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살던 마을은 사방이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바람이 불 때마다 대립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신비로운 가야금 소리처럼 들려오던 곳이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홀로 낡은 초가집을 지키며 밤낮으로 글 읽는 소리를 낭낭하게 울리며 지냈습니다. 집은 비록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고 바람이 불면 문창지가 떨리는 가난한 형편이었지만 이선비의 의복만큼은 언제나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고 그의 눈빛은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를 존경하며 따랐습니다. 주변에서는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큰 벼슬길에 오를 것이라 입을 모아 칭송했지만 정작 본인은 명예나 부귀영화보다는 자연과 벗삼아 학문을 닦고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일에 더 큰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겸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이선비는 평소처럼 책상 앞에 앉아 등잔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유독 산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와 마음 한구석이 왠지 모르게 허전하고 쓸쓸해짐을 느꼈습니다. 밖에는 서리 맺힌 찬바람이 창틈을 비집고 들어와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이선비는 잠시 책을 덮고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마당 한쪽에서 정체 모를 흐느낌 소리가 아주 가차프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문틀을 스치는 소리이거나 길을 잃은 산짐승의 울음소리겠거니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리는 더욱 뚜렷해져 마치 누군가 억울한 사연을 가슴에 품고 서럽게 우는 여인의 목소리처럼 변해갔습니다. 이선비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나갔는데 달빛이 환하게 비치는 우물가 옆 감나무 아래에 웬 여인이 하얀 소복을 입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이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이선비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본래 담력이 크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터라 여인에게 다가가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 깊은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인은 이선비의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는데 그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고 눈동자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과 원망이 가득 차 있었으며 이선비는 그녀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귀신임을 직감했지만 결코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가련한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차가운 밤이슬에 젖은 그녀의 옷자락을 걱정하듯 따뜻한 눈길을 보냈고 여인은 자신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는 이선비의 모습에 감동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여 구천을 떠돌게 된 기구한 사연을 하나둘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어서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렸고 이선비는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녀의 고통 섞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슬퍼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본래 이웃 마을의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나 남부럽지 않게 정숙하게 자랐으나 욕심 많은 권력자의 수청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도둑의 누명을 쓰고 관가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어서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아 정처 없이 산천을 헤매다 이선비의 집에서 흘러나오는 맑고 정직한 글 읽는 소리에 이끌려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여인은 이선비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기도 한 번만 올려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이선비는 여인의 손을 잡아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 그녀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며 정성껏 재물을 차려주고 충문을 읽어 그녀의 영혼을 위로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방 안에서 정화수를 떠놓고 향을 피우며 이름도 없이 사라져간 가련한 영혼을 위해 밤새도록 연부를 외우고
진심 어린 기도를 올렸는데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여인의 얼굴에 서려 있던 검은 그림자가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의 정성 어린 위로를 받은 여인 귀신은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으며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으며 언젠가 선비님께 큰 어려움이 닥치면 반드시 나타나 도움을 드리겠노라는 약속을 남기고 안개처럼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여인이 떠난 자리에 남은 차가운 기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맑은 달빛만이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며 이선비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책을 펼쳤지만 여인의 슬픈 눈망울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한동안 그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을 떠돌고 있을지를 생각하며 스스로 더욱 정진하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평온한 밤이 지나고 다시 아침해가 솟아올랐지만 마을에는 왠지 모를 불길한 기운이 서서히 감돌기 시작했고 이선비는 자신이 마주했던 그 귀신의 예언이 복선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평상시와 다름없이 텃밭을 일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귀중한 보물인 황금 벼루가 있었는데 이 보물은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지켜주는 상징과도 같아서 촌장집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 귀신이 다녀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그 황금 벼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마을 전체는 발칵 뒤집혀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인심 좋기로 소문난 촌장은 상심하여 드러누웠고 이 기회를 틈타 마을의 실권자인 박자수는 이번 사건을 빌미로 눈엣가시 같았던 정직한 사람들을 몰아내고 자신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음흉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박좌수는 겉으로는 마을을 위하는 척하며 포졸들을 동원해 집집마다 샅샅이 뒤졌지만 보물의 행방은 묘연했고 결국 그는 증거도 없이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지 않던 이선비를 범인으로 몰아가기 위한 치밀한 덫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마을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포졸들에 의해 집안이 온통 헤집어지는 수모를 겪게 되었습니다. 포졸들은 이선비의 서재 구석구석을 뒤지더니 미리 숨겨놓은 듯한 비단 보자기 뭉치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는 마을에서 사라졌던 황금벼루가 눈부신 빛을 내며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선비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기에 이것은 분명 누군가의 모함이라 항변했지만 눈앞의 확실한 물증 앞에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갔고 박좌수는 의기양양하게 선비를 포박하라 명했습니다. 평소 그를 믿고 따르던 몇몇 이웃들도 발견된 보물을 보고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돌렸고 이선비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기보다 묵묵히 포승줄에 묶인 채 관가로 향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관가로 끌려가는 이선비의 뒤로 마을 노인 한 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속삭이기를 지금 박좌수의 기세가 등등하니 절대로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고 조언하며 세상사가 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법이니 부디 몸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인의 눈에는 이선비가 범인이 아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서려 있었기에 이선비는 그 짧은 한마디에 큰 위안을 얻었으며 비록 차가운 감옥에 갇힐 신세가 되었지만 자신의 결백함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고결했던 이선비가 어찌 저런 탐욕에 눈이 멀었을까 의아해하기도 하고 혹은 그럴 리가 없다며 안타까워하기도 했지만 이미 관가의 문은 굳게 닫혔고 이선비의 운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옥사로 향하는 길목마다 부는 바람은 마치 그날 밤 여인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이선비는 이제 자신이 도와주었던 그 영혼의 슬픔을 몸소 체험하며 진정한 고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옥사는 습기가 가득 차 이끼가 끼어 있었고 쥐들이 발등을 스쳐 지나가는 불결하고 참혹한 장소였지만 이선비는 그곳에서도 가부좌를 틀고 앉아 정신을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보다 자신을 믿어주었던 사람들의 실망 섞인 눈초리가 더 가슴 아팠으며 무엇보다 정의가 사라지고 탐욕이 승리하는 세상을 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한편 박좌수는 이선비를 옥에 가둔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를 완전히 제거하여 마을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기 위해 사또에게 뇌물을 바치며 가혹한 형벌을 내릴 것을 종용했습니다. 마을의 평화로웠던 공기는 이제 의심과 질투로 가득 찼고 정직한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몸을 사렸으며 오직 이선비만이 고독한 옥방에서 홀로 진실과 싸우며 기나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워지듯 이선비가 행했던 선행의 씨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금씩 움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선비가 옥에 갇힌 첫날 밤, 그는 좁은 옥방의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이려 했으나 억울한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아 가슴을 치며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낯익은 찬 기운이 방 안을 감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날 밤 마당에서 만났던 그 여인 귀신이 슬픈 표정으로 창살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은은한 달빛이 스며들어 어두운 옥방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이선비의 수척해진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며 선비님이 겪고 계시니 고초는 모두 박좌수의 간교한 계략 때문이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박좌수가 어떻게 보물을 훔쳐 선비의 집에 숨겼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와 공모하여 이 일을 꾸몄는지를 낱낱이 지켜보았다고 말하며 선비님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이선비는 귀신의 방문에 놀라면서도 자신을 잊지 않고 찾아와준 정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비로소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외롭지 않다는 사실에 작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귀신은 이선비에게 박좌수가 숨겨둔 진짜 장부와 그가 가로챈 다른 재물들의 위치를 알려주며 사또가 국문을 열 때 반드시 그 장소를 지목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록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어느 인간의 말보다 뜨겁고 정직하게 느껴졌으며 이선비는 이제야 자신이 왜 그 귀신을 도와주어야 했는지 그 깊은 인연의 끈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귀신은 이선비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당부하며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이선비는 그 짧은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으며 이제는 단순한 개인의 누명을 벗는 것을 넘어 마을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옥방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선비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고 그는 다가올 국문의 날을 조용히 기다리며 자신의 운명을 하늘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지만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시작이었고 누군가에게는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는 폭풍 전야의 정적과도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이선비가 귀신과 대화했다는 소문을 전해 듣고 더욱 공포에 질리기도 하고 호기심을 보이기도 했으며 박좌수는 그 소문을 듣고 헛소동이라 일축하며 더욱 가혹하게 선비를 몰아세울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린다고 가려지는 것이 아니며 억울한 영혼의 부르짖음은 벽을 뚫고 담을 넘어 온 마을에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으니 이선비의 집 마당에 서 있던 감나무조차 슬프게 흔들리며 다가올 폭풍을 예견하는 듯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툇마루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하늘을 바라보며 조만간 큰일이 나겠구먼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면 곧 답을 주실게야라고 중얼거렸고 그들의 주름진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들은 밤마다 옥사 쪽을 향해 길게 짖어대며 평소와 다른 징조를 보였고 사람들은 밤길을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하며 각자의 집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내일의 국문,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감옥 안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앉아 마음속으로 축문을 외우며 자신을 도와준 귀신의 한을 다시 한번 기렸고 그 마음이 전달되었는지 옥사 주변에는 이름 모를 산새들이 모여들어 지저김으로써 선비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비단 한 사람의 누명을 벗는 차원을 넘어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들의 대변자가 된 기분이었고 그 사명감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좌수는 자신의 집에서 승전가를 부르듯 술판을 벌였지만 그의 술잔 속에 비친 달 그림자는 마치 피눈물을 흘리는 여인의 얼굴처럼 일그러져 보였으나 탐욕에 눈이 먼 그는 그것을 보지 못한 채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인 귀신은 마을 구석구석을 누비며 박좌수의 죄상을 증언해줄 증거들을 모으고 있었고 그녀의 원한 서린 손길은 이미 박좌수의 목덜미 가까이 다가가 심판의 시간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며 국문이 열릴 날이 밝아오자 사람들은 하나둘 관가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긴장된 공기는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선비는 포졸들에 의해 끌려나와 마당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 없이 사또를 응시하며 당당한 기품을 잃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이선비를 향해 죄를 자백하라 일갈했지만 선비는 대답 대신 조용히 하늘을 우러러보며 진실은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것이라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박좌수는 옆에서 부채질하며 선비의 뻔뻔함을 꾸짖었으나 그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선비는 이미 승리의 확신을 얻은 듯 평온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치 정해진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듯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이제 전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진실의 문이 열릴 마지막 순서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조용히 입을 열어 사또에게 자신이 범인이 아님을 입증할 증인이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고 사람들은 모두 주위를 둘러보며 의아해했으나 그곳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좌수는 크게 비웃으며 미친 사람의 헛소리라 조롱했지만 바로 그 순간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찬바람이 광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옷자락을 부여잡았고 관가 마당의 깃발들은 찢어질 듯 펄럭였으며 사또 역시 당황하여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선비는 그 폭풍 속에서 여인 귀신의 형상을 보았고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향해 손가락을 뻗으며 저곳에 모든 진실이 숨겨져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천둥소리처럼 마당을 울렸고 사람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이선비를 바라보았으며 이제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반전을 향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몰아친 광풍에 관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한 채 서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박좌수는 갑작스러운 천둥번개와 몰아치는 바람에 겁에 질려 안절부절 못하며 사또의 뒤로 숨으려 했으나 바람은 유독 그만을 겨냥한 듯 그의 갓을 날려버리고 비단 도포자락을 사정없이 핥히어댔습니다. 사또는 상위에 놓인 명판이 날아가는 것을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역했지만 이선비만은 그 거친 폭풍의 중심에서도 마치 바위처럼 굳건히 서서 하늘을 향해 눈을 감고 무언가 간절히 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며 이선비가 정말로 신령한 힘을 빌려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잠잠했던 마을 노인들은 지팡이를 짚은 채 이것은 분명 억울한 혼령의 조화로다. 하늘이 굽어 살피시는 개야라고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한바탕 휘몰아친 뒤 거짓말처럼 정적이 찾아왔고, 먼지가 가라앉은 마당 한가운데에는 이선비가 지목한 박좌수의 발치 앞 땅바닥이 갈라지며 기묘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좌수는 얼굴이 흑빛이 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포졸들은 사또의 엄명에 따라 그를 붙잡아 세웠고, 이선비는 다시 한번 사또를 향해 절하며 저 땅 밑에 감추어진 진실을 확인해 달라고 간곡히 청했습니다. 사또는 반신반의하며 포졸들에게 박좌수의 집 근처 창고 바닥과 그가 자주 드나들던 연못가를 파헤치라고 명을 내렸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까치발을 들고 관과 담벼락에 달라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옥사가 떠나갈 듯한 긴장감이 감돌 무렵, 박좌수의 집에서 돌아온 포졸들의 손에는 흙이 잔뜩 묻은 커다란 가죽 상자와 이선비가 말했던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서는 마을의 보물인 황금 벼루뿐만 아니라 그동안 박좌수가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가로챈 수많은 금은 보화와 문서들이 쏟아져 나와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박좌수는 무릎을 꿇고 이것은 모함이라며 울부짖었으나 이미 증거가 명백히 드러났으니 그의 비굴한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관가 마당을 떠돌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선비의 결백함을 확인하고 즉시 박좌수를 하옥하라 명했으며, 누명을 벗은 이선비에게는 정중히 사과하며 그를 옥에서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선비를 향해 박수를 보냈고, 몇몇 이웃들은 선비를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책하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선비는 기뻐하기보다 먼저 그를 도와준 여인 귀신의 은덕을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고, 그가 옥에서 나올 때 보이지 않는 찬바람이 그의 어깨를 가볍게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며 그녀가 곁에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이선비는 누명을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의 분위기가 여전히 흉흉함을 느끼며 이 모든 불행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지 않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길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주친 마을 노인들에게 박좌수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하며 마을 대청소를 제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선비의 뜻에 따라 박좌수의 횡포로 얼룩진 마을의 기운을 씻어내기 위해 집집마다 물을 뿌리고 마당을 쓸며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졌으나, 정작 이선비는 자신의 집마당에 도착하자마자 다시금 무거운 책임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집을 비운 사이 텃밭은 황폐해져 있었고, 서재의 책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그는 도구들을 정리하기도 전에 먼저 우물가로 향해 여인 귀신을 위해 다시 한번 정화수를 올렸습니다. 그는 혼잣말로 그대의 도움으로 내 목숨과 명예를 구했으니 이제는 내가 그대의 한을 온전히 풀어줄 차례요라고 다짐하며 밤새도록 그녀의 원한을 씻어줄 천도제를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이 가진 얼마 안 되는 곡식을 털어 떡을 빚고 산에서 따온 신선한 과일들을 차려놓으며 마을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덕망 있는 스님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마다 박좌수의 잔당들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아 길을 나서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고 마을에 어둠이 깔리자 이선비의 집 주변으로는 다시금 기이한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무서운 기운이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기운이 선비의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선비는 등잔불 아래서
여인 귀신이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고, 드디어 창문 너머로 그녀의 희미한 실루엣이 비치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여인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얼굴로 나타나 선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이제야 자신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져 발걸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한 가지 풀지 못한 매듭이 남아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죽기 전 누군가에게 맡겼던 어린 동생의 행방이었는데 그 동생이 지금 어디서 고생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차마 저승길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이선비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으며 반드시 그녀의 동생을 찾아주겠노라고 굳게 약속하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이선비는 여인이 일러준 단서들을 토대로 마을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동생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왜 갑자기 아이를 찾는지 궁금해하면서도 그의 성실한 태도에 감동하여 저마다 알고 있는 소식들을 보태주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이선비는 멀리 떨어진 이웃 고을의 한 부잣집에서 노비로 일하고 있는 어린 소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소년의 이름과 나이가 여인 귀신이 말한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선비는 지체 없이 그 고을로 향하기 위해 보따리를 챙겼고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여비에 보태라며 십시일반으로 엽전을 모아주어 선비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길을 떠나는 이선비의 뒤로 마을의 수호신과도 같은 느티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무사 귀환을 비는 듯했고 선비는 자신이 겪은 누명보다 그 어린 생명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입술을 굳게 깨물고 산길을 넘어갔습니다. 고갯마루를 넘을 때마다 이선비는 여인 귀신이 바람을 타고 자신의 뒤를 따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가파른 길에서도 지치지 않는 기운이 솟아나는 것이 모두 그녀의 보살핌 덕분이라 생각하며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며칠을 걸어 도착한 부잣집 대문 앞에서 이선비는 정중하게 주인을 찾아가 아이의 사정을 설명하고 그를 풀어줄 것을 간청했으나 탐욕스러운 주인은 막무가내로 거액의 몸값을 요구하며 선비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이선비는 당황하지 않고 조용히 박 좌수의 사건을 언급하며 정의롭지 못한 재물은 결국 화를 부르는 법이라는 진리를 설파했으나 주인은 오히려 코웃음을 치며 선비를 위협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부잣집 마당의 가축들이 일제히 울부짖고 지붕 위의 기와가 아래로 떨어지는 등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나자 겁에 질린 주인은 이선비가 예사 인물이 아님을 깨닫고 태도를 급변하여 아이를 데려가라고 허락했습니다. 이선비는 마침내 누더기를 걸치고 구석진 방에서 울고 있던 어린 소년을 만날 수 있었고 아이의 눈망울에서 죽은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여 말없이 아이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선비는 아이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아이에게 누나의 소식을 전해주려 했으나 차마 죽었다는 말은 하지 못한 채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으니 이제부터 형과 함께 살자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아이는 처음 보는 선비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을 열고 졸졸 따라왔으며 두 사람이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와 그들을 환영하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선비는 아이를 자신의 수양 동생으로 삼아 그를 가르치고 바른 길로 인도하겠노라 선언했고 그날 밤 이선비의 집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달이 떠올라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여인 귀신은 담벼락 너머에서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소리 없이 미소 지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이제 원한의 기운 대신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오며 공중으로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그녀의 승천을 직감하고 마당 한가운데 서서 작별의 인사를 건넸으며 여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긴 채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녹아들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뒷수습이 남아 있었으니 옥에 갇힌 박좌수는 여전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외부의 세력을 끌어들여 탈옥을 도모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이선비는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생각에 마을 장정들과 함께 야간 순찰대를 조직하여 마을의 경비를 강화했고 사또에게 서찰을 보내 박좌수의 여죄를 엄중히 다스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선비의 지도 아래 똘똘 뭉쳐 서로를 돌보며 박좌수가 뿌려놓은 불신과 갈등의 씨앗을 하나둘씩 제거해 나갔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풍토가 다시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아이를 데리고 텃밭을 일구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면서도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마을의 안녕을 살폈고 그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소통의 장소가 되어 문턱이 다를 정도로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말로 박좌수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 마을에 침입하여 이선비의 집을 습격하려 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철저한 감시망에 걸려 제대로 손도 써보지 못하고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박좌수의 모든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고 사또는 분노하여 박좌수에게 유배형을 내려 다시는 마을 근처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엄벌에 처했습니다. 마을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으며 사람들은 이선비를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 받들며 그가 과거 시험에 응시하여 더 큰 세상을 위해 일해주기를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물과 어린 동생의 미래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붓을 들고 학문에 정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고난과 귀신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진정한 관리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등잔불을 더욱 밝게 비추었습니다. 이선비는 동생과 함께 매일 아침 산에 올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호연지기를 길렀고 동생 또한 선비를 닮아 총명하고 예의 바른 아이로 자라나 마을 어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습니다. 이선비의 서재에는 이제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는 일이 잦아졌는데 그는 누구의 이야기도 소홀히 듣지 않고 정성을 다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는 항상 사람의 도리는 진실함에 있고 진실은 결코 어둠에 묻히지 않는다는 말을 강조하며 마을 청년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여인의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아낙네들의 즐거운 웃음소리와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가득 차올랐으며 흉흉했던 소문들은 이제 전설처럼 내려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이 풀어준 귀신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믿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의 이름은 인근 고을까지 널리 알려져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과거 시험날이 다가오자 이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한양으로 길을 떠났고 동생은 형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무사 귀환을 빌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지만 이선비는 여인 귀신과 약속했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발걸음에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을 보며 세상의 모든 생명은 저마다의 소중한 사연을 품고 있음을 다시금 깨달았고 자신이 만약 과거에 급제한다면 가장 먼저 억울한 누명을 쓴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선비는 막힘없이 자신의 포부를 써내려갔고 그의 답안지는 감독관들의 찬사를 받으며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바로 마을로 전해져 온 동네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이선비가 금이 환영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마을 어귀를 정성껏 단장했습니다. 장원급제 후 이선비는 임금님으로부터 직접 하사품을 받고 고향 고을의 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로 그의 명성과 성품을 높이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현감이 되어 돌아온 이선비를 보고 마을 사람들은 엎드려 절하며 환영했고 이선비는 가장 먼저 옥에 갇혀 고통받는 죄수들의 기록을 전수조사하여 억울하게 갇힌 자들을 풀어주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박좌수가 가로챘던 재산들을 몰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었으며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집이 없도록 관청의 창고를 열어 구휼 활동에 힘썼습니다. 이선비의 공명정대한 처결에 감동한 백성들은 그를 이 청백리라 부르며 우러러 보았고 마을은 전례 없는 풍요와 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동생 또한 형의 보살핌 아래 훌륭하게 성장하여 형을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으며 두 형제의 우애는 만인의 귀감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이선비는 현감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매년 여인 귀신이 떠난 날이 되면 소박한 제상을 차려 그녀의 넋을 기렸고 그녀가 바라던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고하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꿈속에 다시 나타난 여인은 이제는 정말로 아무런 미련 없이 천상에서 평온을 누리고 있다고 말하며 선비님의 앞날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이선비는 꿈에서 깨어나 창밖의 맑은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진정한 행복은 권력이나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고 진실을 지키는 용기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마을의 어린아이들은 이제 할머니의 무릎에 누워 이선비와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고 그 이야기는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선비의 통치 아래 고을은 범죄가 사라지고 문 앞에 자물쇠를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한 곳이 되었으며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며 행복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정의로운 현감이 된 이선비의 명성이 자자해질 무렵 고을 근처 울창한 숲속 깊은 곳에서 정체 모를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는 기괴한 소문이 다시금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선비가 부임한 이후 모든 악행이 사라졌다고 믿었으나 어둠은 늘 빛의 뒤편에서 기회를 엿보는 법이라 마을의 평화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주막에 모인 사람들은 밤마다 숲에서 여인의 울음소리와 흡사한 바람소리가 들려온다며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과거 박 좌수에게 빌부터 백성을 괴롭히던 무리 중 하나가 원한을 품고 사악한 주술을 부리는 것이라 추측하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선비는 이러한 흉흉한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밤길을 나서 상태를 살피려 했으나 그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을 노인들은 이번 일은 예사롭지 않으니 부디 몸을 사리고 관가 안에서 대책을 세우라며 앞다투어 그를 만류하곤 했습니다. 이선비는 관아의 집무실에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며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어디서 기인한 것인지 깊은 고찰에 빠졌고 자신이 일전에 풀어주었던 여인 귀신과는 다른 어떤 무거운 원한의 기운이 마을 주변을 에워싸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옥에 갇혀있는 박자수의 옛 수하들을 불러 신문해 보았으나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을 했고 오히려 마을 밖 공동묘지 근처에서 수상한 불빛을 보았다는 목격 답만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선비는 마을의 안녕을 책임지는 관리로서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접 단서를 찾기 위해 그가 과거에 여인 귀신을 처음 만났던 우물가와 낡은 초가집 근처를 다시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던 칠흑 같은 밤. 이선비는 홀로 등불을 들고 숲길을 걸어 들어갔는데 공기는 평소보다 차갑고 눅눅했으며 나뭇가지들은
마치 괴물의 손가락처럼 기괴하게 뒤틀려 선비의 앞길을 가로막는 듯했습니다.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이선비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강렬한 시선을 느꼈고, 갑자기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가 떨어져 있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빛바랜 놀이개와 함께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작은 종이 조각이 들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놀랍게도 과거 박좌수의 집에서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했던 또 다른 하녀의 것이었습니다. 이선비는 이 물건이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라 누군가 자신을 이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던져둔 미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주변을 경계했으나, 그때 갑자기 자욱한 안개 사이로 형체만 간신히 보이는 한 노파가 나타나 선비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노파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선비님이 풀어준 홀령만 억울한 줄 아십니까? 아직 이 숲 아래에는 햇빛을 보지 못한 원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나이다라고 말하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선비는 노파의 정체를 물었으나 그녀는 대답 대신 숲의 더 깊은 구석을 가리킨 채 안개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고, 선비는 그곳에서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또 다른 어두운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직감하고 가슴이 답답해져 옴을 느꼈습니다. 그는 관아로 돌아와 서고를 샅샅이 뒤져 수십 년 전부터 이 고을에서 발생했던 실종 사건들과 변사체 발견 기록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으며, 그 과정에서 박좌수의 가문이 대대로 이 마을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증거들을 추가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가 밤마다 서고에서 불을 밝히고 조사를 이어가자 무슨 큰일이라도 벌어지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며 관아 근처를 서성였고, 촌장은 이선비를 찾아와 너무 깊은 진실을 파헤치다가는 오히려 선비님의 몸이 상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선비는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함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고, 오히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알지 못했던 거대한 비밀의 실체에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이선비가 조사를 이어가던 중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이 그를 찾아와 조용히 건네준 이야기에 따르면, 박좌수의 집터는 본래 마을의 공용 우물과 신성한 선앙당이 있던 자리였는데, 박좌수의 조부가 권력을 이용해 그곳을 강탈하고 신성한 나무를 베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앙당을 지키던 사람들과 그 일가족이 비참하게 희생되었고, 그들의 시신은 마을 뒷산 계곡에 아무렇게나 버려졌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이선비의 귀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선비는 그동안 마을에 돌던 기이한 현상들이 단순히 개인의 원한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근간을 뒤흔든 거대한 불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희생자들을 위한 대규모 위령제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박좌수의 잔당들과 일부 기득권 세력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며 위령제를 방해하기 위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선비가 귀신에 홀려 미친 짓을 하려 한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선비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했으나 계속되는 흉흉한 소문과 박좌수 측의 교묘한 이간질에 점차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일부 청년들은 관아 앞으로 몰려와 마을의 평화를 깨트리는 위령제를 중지하라며 항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선비는 그들의 분노 뒤에 숨겨진 공포와 무지를 안타깝게 여기며 한 사람씩 붙잡고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했으나, 이미 불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귀에는 선비의 고결한 가르침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의 원인 모를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이것이 이선비가 잠자고 있던 귀신들을 건드렸기 때문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돌렸고, 선비는 졸지에 마을을 구한 영웅에서
마을을 망친 장본인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이선비는 흔들리지 않고 밤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간호하고 자신이 가진 재산을 털어 약재를 사들여 배급하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선비는 병자들을 돌보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한번 숲의 노파를 마주하게 되었는데, 노파는 이번에는 피 묻은 천 조각을 내밀며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내일 정오에 산사태가 났던 계곡 아래를 파보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선비는 노파의 말이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삽과 곡괭이를 든 채 홀로 계곡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계곡 아래에는 노파의 말대로 수많은 사람의 유골이 엉켜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는 박좌수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낡은 폐물들이 섞여 있어 범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선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억울하게 죽어간 이들의 넋을 기리며 통곡했고, 그의 울음소리는 골짜기를 타고 마을까지 퍼져나가 사람들의 다쳤던 마음을 조금씩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선비는 계곡에서 발견한 유골들과 증거품들을 수레에 싣고 당당히 마을 광장으로 들어왔으며, 비난을 퍼붓던 사람들은 수레에 가득 담긴 슬픈 진실을 마주하고는 충격에 빠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평화가 이들의 희생과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치유는 잘못을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어 사죄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무지와 이기심을 반성했고, 전염병으로 앓고 있던 환자들조차 기력을 내어 광장으로 나와 진실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박좌수의 잔당들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야반도주를 시도했으나 이선비의 명을 받은 포졸들과 마을 장정들에 의해 모두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정성을 다해 계곡의 유골들을 수습하여 양지 바른 곳에 묘역을 조성하고 마을의 안녕을 비는 대대적인 위령제를 열어 수십 년간 구천을 떠돌던 수많은 원혼의 넋을 달래주었습니다. 위령제가 진행되는 동안 하늘에서는 상서로운 빛이 내려와 마을을 감쌌고, 전염병에 신음하던 병자들은 씻은 듯이 나아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가뭄으로 말라붙었던 우물에서는 다시 맑은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기적이 이선비의 정직함과 자비로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그를 마을의 수호신처럼 존경하게 되었으며, 선비의 집은 이제 단순한 관리가 사는 곳이 아니라 성역과도 같은 공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선비는 이번 일을 겪으며 인간의 법뿐만 아니라 하늘의 이치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의 통치는 더욱 깊고 넓어져 주변 고을까지 평화의 기운을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듯 보였던 그때, 이선비는 문득 자신을 도와주었던 숲의 노파가 누구였는지 궁금해져 다시 숲을 찾았으나 그곳에는 노파 대신 오래된 비석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비석을 자세히 보니 그것은 박좌수의 조부에게 희생당했던 마지막 선앙지기의 아내의 묘비였으며, 이선비는 그녀가 죽어서도 마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파의 모습으로 자신을 도왔음을 깨닫고 비석 앞에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는 묘비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고 꽃을 심으며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히 쉬십시오. 제가 이 마을의 진실과 정의를 끝까지 지켜내겠습니다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이선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며, 그를 맞이하는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제 슬픔이 아닌 희망의 노래가 되어 온 산천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선비의 동생 또한 형의 이러한 고결한 행보를 지켜보며
깊은 감명을 받았고 자신도 형처럼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되겠다는 큰 꿈을 품고 학문에 더욱 매진하여 마을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를 의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박좌수 가문의 옛 터전은 백성들을 위한 서당과 병원으로 탈바꿈하여 배움과 치유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선비는 매일 아침 마을을 돌며 백성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고 그의 겸손하고 낮은 자세는 고위 관직에 오른 후에도 전혀 변함이 없어 임금님으로부터 진정한 백성의 아버지라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마을에는 예전보다 훨씬 아름다운 꽃들이 만개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억울함을 풀고 떠난 영혼들이 보내는 감사의 선물이라 믿으며 축제를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선비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마다 이선비가 보여주었던 용기와 정직함을 떠올리며 위기를 헤쳐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이선비는 늙어서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고향 마을로 돌아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농사짓는 법을 함께 고민하며 평범하지만 위대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종종 우물가에 앉아 과거에 만났던 여인 귀신과 숲의 노파를 회상하며 미소 지었고 자신의 삶이 누군가의 아픔을 달래주는 데 쓰였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하루를 마감하곤 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이선비는 동생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평화롭게 눈을 감았는데 그의 마지막 유언은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짧지만 강렬한 한마디였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날 밤, 마을 사람들은 하늘에서 수많은 별이 내려와 이선비의 집을 환하게 비추는 장관을 목격했고 그것이 바로 선비님이 구해주었던 영혼들이 그를 마중 나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를 위해 정성 어린 장례를 치르고 마을 중앙에 그의 공덕비를 세워 후손들이 그의 뜻을 영원히 기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의 무덤가에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푸른 대나무들이 자라나 그의 대쪽 같은 기계를 상징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훗날 온 나라에 퍼져 많은 이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이선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올리면 신기하게도 누명이 벗겨지거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신비로운 전설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선비가 남긴 정의의 씨앗은 마을의 흙 속에 깊이 뿌리내려 어떠한 가뭄이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달이 밝은 밤이면 여전히 우물가에 모여 이 신비롭고 따뜻한 옛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잠에 들곤 했습니다. 이처럼 한선비의 정직한 마음과 용기가 억울한 영혼들의 한을 풀고 죽어있던 마을의 양심을 깨워 대대로 이어지는 평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옥에 갇혀 절망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았던 선비의 모습은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북극성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며 그를 도왔던 귀신들의 사연 또한 슬픔을 넘어 화해와 상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의 숲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신비로운 자연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휴식처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숲을 거닐며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깊어가는 밤, 이선비의 따뜻한 목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오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마을은 평온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았으며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잔잔한 감동의 물결을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먼 옛날 한 마을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선비가 현감으로 부임하여 온 고을을 평안하게 다스린 지도 어느덧 여러 해가 흘렀고 마을은 겉으로 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롭고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좌에서 쫓겨나 먼 변방으로 유배를 떠났던 박좌수는
그곳에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이선비를 향한 질투와 원한을 갈며 복수의 칼날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어두운 동굴 속에서 사악한 주술사를 만나 자신의 영혼을 대가로 마을에 다시금 거대한 재앙을 불러올 음모를 꾸몄고, 그 독한 기운은 검은 안개가 되어 서서히 이선비가 다스리는 고을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정갈하던 우물물에서 비린내가 나기 시작하자 불안에 떨었으며, 이선비는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과거의 악연이 불러온 마지막 발악임을 직감하고 다시금 의복을 정제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관아의 담벼락 너머로 검은 그림자들이 출몰한다는 보고가 잇따랐고, 이선비는 마을의 안녕을 위해 직접 순찰대를 이끌고 밤길을 나섰으나,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적이 아니라 마음을 갉아먹는 환청과 환영이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박좌수가 보낸 사악한 기운은 마을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었고, 어제까지 다정했던 이웃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며 관아로 몰려와 서로를 처벌해달라고 울부짖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선비는 이 혼란의 근원을 찾기 위해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인, 귀신과 숲의 노파를 떠올리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지만, 웬일인지 그들은 나타나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바람만이 관아 마당을 쓸쓸히 훑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마을의 현자라고 불리던 노인은 이선비를 찾아와 이번에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소. 악한 기운이 마을의 근간인 믿음을 뿌리째 흔들고 있으니 말이오라고 근심 어린 목소리로 경고하며 선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선비는 마을 사람들의 불신이 극에 달해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에 이르자 모든 관직의 명예를 내려놓고 홀로 마을 광장에 멍석을 깔고 앉아 고행에 가까운 기도를 시작하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이 있다면 그 화살을 저에게 돌리십시오. 하지만 우리 마을을 지켜온 서로에 대한 믿음만큼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바로 그때 박좌수가 매수했던 한 하인이 나타나 이선비가 사실은 귀신과 내통하여 마을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 증언을 내뱉었고,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이선비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관아 뒤편의 대나무 숲이 갈라지며 일찍이 이선비가 풀어주었던 여인 귀신과 숲의 노파, 그리고 계곡에서 수습되었던 수많은 홀령이 한꺼번에 형체를 드러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같이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박좌수의 사악한 주술이 담긴 부적들이 마을 곳곳에 대들보 아래에 숨겨져 있음을 폭로했고, 이선비의 청렴함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들이 겪었던 진실한 역사들을 목소리 높여 증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광경에 넋을 잃고 멈춰섰으며, 포졸들이 귀신들이 지목한 장소를 파헤치자 그곳에서는 박좌수의 이름이 적힌 저주 인형과 검은 부적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와 음모의 실체가 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던 하인은 귀신들의 엄중한 시선 앞에 그만 넋을 잃고 쓰러지며 모든 것이 박좌수의 사주였음을 실토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통탄하며 이선비 앞에 엎드려 사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껏 숨어 지켜보던 박좌수의 마지막 세작들은 마을 장정들에게 붙잡혔고, 마을을 뒤덮고 있던 검은 안개는 귀신들의 거대한 외침과 함께 씻은 듯이 사라져 맑은 달빛이 다시 마을을 비추었습니다. 이선비는 누명을 벗은 것보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화합하게 된 것에 안도하며 자신을 도와준 귀신들에게 정중히 머리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이제는 정말로 그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지막 배웅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재물을 모아 큰 잔치를 여는 대신 억울하게 죽어간 모든 영혼의 이름을 하나하나 비단에 적어 하늘로 날려보내는 장엄한 의식을 거행하며 마을의 정기를 바로잡았습니다. 박좌수는 멀리 유배지에서 자신이 보낸 주술이 역전되어 되돌아오는 바람에 미쳐버렸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악의 뿌리는 그렇게 완전히 뽑혀나가 다시는 이 마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선비를 단순한 관리가 아닌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주는 진정한 스승으로 받들게 되었고, 관아 앞에는 다시는 의심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믿음의 종을 설치하여 평화로운 소통의 문화를 정착시켰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이선비는 관아의 뜰을 거닐며 동생에게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옥에 갇히는 고통보다 더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에는 찬란한 빛이 기다리고 있단다라고 다정하게 타일렀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숲의 소문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숲속의 요정들이 자신들을 지켜준다고 믿으며 밝게 뛰어놀았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 모여 이선비의 고결한 기계에 대해 끝없는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선비는 모든 사건의 기록을 정성껏 책으로 엮어 후대 관리들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하늘의 뜻이었음을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을은 이전보다 더욱 견고한 유대감을 갖게 되었고, 집집마다 대문을 열어두고 살아도 도둑 하나 없는 요순시대와 같은 평화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이선비의 집마당에는 고소한 전 굽는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마을 사람들이 선비의 노고에 보답하고자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이선비는 서열과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마을 사람을 마당으로 불러 모아 소박하지만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밤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잔에 막걸리를 채워주며 지난날의 오해를 씻어냈고, 이선비는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비로소 자신의 사명을 다했음을 느끼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달빛은 여전히 밝게 비치고 있었고, 바람은 이제 차갑지 않고 부드럽게 불어와 사람들의 땀방울을 식혀주었으며, 마을의 평화는 그렇게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더욱 단단하게 익어갔습니다. 이선비는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서재로 들어가 마지막 일기를 쓰며 자신이 만났던 그 수많은 인연에게 안부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는 귀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 세상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아픔을 보듬는 온기이다라고 적으며 붓을 내려놓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마을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동생은 형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이제는 편히 쉬시라고 권했고, 이선비는 동생의 손을 잡으며 이 마을의 미래가 너희와 같은 청년들의 어깨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마을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12번 울려 퍼지며 깊은 밤을 알렸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집으로 돌아가 이선비가 준 한도감을 입을 삼아 평온한 잠자리에 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선비의 집 우물가에는 이제 꽃들이 만발하여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과거에 나타났던 여인 귀신은 이제 은은한 향기가 되어 선비의 곁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칸마루에 누워 밤하늘의 별을 세며 우리 고을에 이선비 같은 분이 계시니 죽어도 여한이 없구먼이라고 흐뭇해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진실이 승리한 마을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아늑했으며, 이야기의 모든 매듭이 아름답게 풀려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선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신문하거나 감옥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평범한 한 사람으로 돌아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들 사이에서
조용히 노년을 맞이할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비는 마을 광장에 세워진 위령비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도움으로 한을 풀고 떠난 모든 혼령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는 그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 마을을 정의롭고 따뜻한 곳으로 가꾸어 나가겠소라고 맹세하며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으며 그 순간 숲속에서 들려온 이름 모를 새의 지저김은 귀신들이 보내는 응답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선비의 위대한 여정은 이렇게 마을의 역사 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세손손 칭송받는 전설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선비의 가르침을 따라 정직한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고 서로 돕는 미덕을 지켜나갔으며 고을의 아이들은 이선비의 이야기를 들으며 바른 인성을 키워나갔습니다. 박좌수와 같은 탐욕스러운 무리는 이제 마을에서 그 자취를 완전히 감추었고 오직 배려와 나눔만이 가득한 낙원과 같은 마을로 변모했습니다. 이선비는 종종 마을 아이들을 모아놓고 귀신들과 함께 진실을 밝혔던 그 긴박했던 순간들을 들려주며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진실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망울은 초롱초롱 빛났고 그들의 꿈은 이선비의 고결한 기계를 닮아 높고 푸르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다시 찾아와 마을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난로가 피어 있는 듯 훈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선비는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의 설경을 감상했고 고난 뒤에 찾아온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집 앞에 눈을 깨끗이 치워놓으며 감사의 표시를 했고 선비는 그들의 마음씨에 감동하여 자신이 직접 쓴 글귀들을 나누어주며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 마을의 정과 의리는 변치 않았으며 이선비와 귀신의 사연은 차가운 겨울밤을 녹여주는 가장 따뜻한 이야기가 되어 집집마다 등불처럼 밝혀졌습니다. 이선비는 자신의 삶이 한편의 짧은 동화와 같다고 생각하며 그 속에서 만난 모든 등장인물이 자신의 스승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억울한 귀신은 그에게 정의를 가르쳤고 악한 박좌수는 그에게 인내를 가르쳤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없는 맑은 마음으로 내일의 태양을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고을의 평화는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마을의 밤하늘에는 북극성이 유독 밝게 빛나 이선비의 집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이야기는 그렇게 완벽한 화합의 장을 열며 마지막 결말을 향해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아주 오랜 옛날 바람이 맑게 불던 날에 이선비가 다스리던 고을에는 마침내 그 누구도 시기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참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옥에 갇히기도 하고 사악한 박좌수의 음모에 맞서 마을의 안녕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고군분투했던 이선비의 얼굴에는 이제 잔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 예전의 소박한 초가집으로 돌아와 동생과 함께 텃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형감이라 부르며 존경의 마음을 담아 매일 아침 문안 인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이선비는 마당 한 구석에 예전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인 귀신과 숲의 노파를 기리는 작은 제단을 정성스럽게 마련해두고 매일 아침 맑은 정화수를 갈아올리며 그들의 고결한 희생과 도움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의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는데 박좌수의 탐욕으로 얼룩졌던 낡은 집터에는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서당이 들어섰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경계를 허물고 담장 너머로 음식을 나누어 먹는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선비는 어느 날 오후 마당 평상에 앉아 동생과 함께 갓 수확한 고구마를 나누어 먹으며 지난날의 고생스러웠던 기억들을 하나둘씩 꺼내어 보았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얘야, 저기 보이는 저 우물가가 바로 내가 처음으로 그 가련한 영혼을 만났던 곳이란다. 그때 그 귀신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의 이 평화도 없었을 게야라고 말하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동생은 형의 손을 꼭 잡으며 형님의 정직함과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마을은 아직도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라고 대답하며 형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이선비가 사는 집 마당에는 1년 내내 시들지 않는 꽃들이 가득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이 꽃들이 선비의 덕망에 감복한 산신령이 내린 선물이라 믿으며 그 향기를 맡기 위해 멀리서도 찾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조용한 저녁, 마을 노인들이 이선비의 집을 찾아와 소박한 술상을 차려놓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이선비가 현감 시절에 베풀었던 공명정대한 판결들과 인자한 성품을 칭송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선비는 그들의 칭찬에 몸둘바를 몰라하며 제가 한 일은 그저 억울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뿐입니다. 진정으로 마을을 지킨 것은 여러분의 변치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이선비의 집 마당에서는 은은한 가야금 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늘로 올라간 귀신들이 선비의 노년이 평안하기를 빌며 부르는 축복의 노래라고 생각하며 깊은 감동에 젖어들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선비의 머리에도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것처럼 여전히 맑고 예리하게 빛나 진실을 꿰뚫어보는 힘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를 작은 다툼이나 오해를 미리 살피며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고 그의 말 한마디면 거칠게 화를 내던 사람들도 금세 마음을 가라앉히고 서로에게 사과하며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고을의 새로운 현감 또한 수시로 이선비를 찾아와 어려운 국정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이선비는 항상 법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하며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게 하는 것이 관리의 첫 번째 덕목이다라고 강조하며 올바른 치세의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선비의 가르침은 고을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고 이 마을은 인근 고을들 사이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토로 칭송받으며 왕실에까지 그 소문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선비는 꿈속에서 다시 한번 그 여인 귀신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제 눈부시게 하얀 비단옷을 입고 천사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 선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선비님 덕분에 저를 포함한 수많은 혼령이 이제야 모든 한을 풀고 영원한 안식에 들게 되었습니다. 선비님의 앞날에는 오직 밝은 햇살만이 가득할 것입니다라고 축복하며 꽃비를 내리며 사라졌습니다. 이선비는 잠에서 깨어나 창밖의 맑은 달빛을 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차오르는 평온함과 만족감을 느꼈고 이제 자신의 생애에서 해야 할 모든 숙제를 끝마쳤음을 깨닫고 깊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자신이 만났던 귀신들이 전한 마지막 축복의 메시지를 공유하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비의 말을 듣고 저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더욱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했고 이선비의 집마당에는 그날 이후로 더욱 따뜻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감돌아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곤 했습니다. 이선비는
이제 자신이 직접 쓴 책들을 정리하여 마을 서당에 기증하고 후학들이 정의로운 길을 걷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으며, 동생은 그런 형의 뜻을 이어받아 마을의 훌륭한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마을의 우물가에서는 더 이상 슬픈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대신 아낙네들의 빨래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와 아이들의 숨바꼭질 소리가 어우러져 한편의 평화로운 풍경화를 그려냈습니다. 이선비는 가끔 집 뒤편 산책로를 거닐며 숲에 노파가 서 있던 자리를 바라보곤 했는데, 그곳에는 이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져 마을의 든든한 방풍림 역할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저녁은 항상 고요하고 아늑했는데,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이선비는 마당 끝에 서서 온 마을을 따뜻하게 감싸 안는 듯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비록 한때 옥에 갇혀 고초를 겪기도 했지만 그 과정이 있었기에 진실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알게 되었고, 귀신들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었기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수 있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선비는 이제 아무런 욕심도 미련도 없이 자연의 순리에 따라 하루하루를 보냈으며, 그의 소박한 저녁 식탁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준 신선한 채소와 정성 가득한 반찬들이 올라와 선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앉아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며 사람의 일생은 저 별빛처럼 짧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실은 영원히 남는 법이다라고 중얼거렸고, 그 목소리는 밤바람을 타고 온 마을에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선비가 늙어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도 마을 사람들은 순번을 정해 그의 집을 돌보며 불편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했는데, 이는 선비가 과거에 보여주었던 헌신적인 사랑에 대한 백성들의 보답이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소복소복 눈이 내리는 이른 아침, 이선비는 동생의 손을 잡고 나는 이제 저 아름다운 눈처럼 맑은 마음으로 떠나려 한다. 부디 이 마을의 평화를 잘 지켜다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순간 마을에는 신기하게도 무지개가 떠올랐고, 숲속의 짐승들도 일제히 울음을 멈추어 선비의 마지막 길을 추모하는 듯한 엄숙한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상주가 된 마음으로 정성껏 장례를 치렀고, 이선비의 묘소는 그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마을 뒷산, 양지 바른 곳에 마련되어 마을 전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선비가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대대로 전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마다 이선비의 묘소를 찾아와 기도를 올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고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에는 이선비의 이름이 가장 첫머리에 기록되어 후대 관리들에게 청렴결백한 삶의 표본이 되었으며, 그가 사용하던 붓과 책들은 마을 보물로 지정되어 소중히 보관되었습니다. 이선비의 동생 또한 형의 뜻을 어기지 않고 평생을 마을을 위해 봉사하며 살았으며, 그의 자손들 또한 대대로 정직한 성품을 이어받아 마을의 기둥으로 성장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그 마을은 인심 좋고 평화로운 곳으로 남아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이선비와 귀신들의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곤 합니다. 이야기의 끝은 슬픔이 아닌 찬란한 희망으로 마무리되었고, 이선비가 풀어준 귀신들의 사연은 이제 원한의 이야기가 아닌 화해와 상생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옥에 갇힌 선비를 위해 증인이 되어 주었던 귀신들의 용기와 그들의 한을 진심으로 풀어주었던 선비의 따뜻한 마음은 이 세상을 밝히는 영원한 등불이 되어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깊은 밤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도 이선비의 따뜻한 성품을 닮아 마음속의 모든 억울함과
미움을 씻어내고 평온한 잠자리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품고 이제는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은 채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고요한 마을의 달빛처럼 여러분의 마음에도 평화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빌며 오늘의 기나긴 옛 이야기를 여기에서 마칩니다.